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9월 19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국내에 어느 정도 보도가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본이 미국한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다. 한미일 상호 방위 조약이죠. 아시아판 나토. 예, 근데 미국이 그걸 거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언뜻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미국은 뭐 여러 해 전부터 윤석열 전부터 한국하고 미국하고 있는 방위조약,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있는 방위조약을 통합해서 어, 소위 뭐 중국에 대응하는 군사 동맹을 맺고자 했지요. 그것을 주도했고,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은 것을 밀어붙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본이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급하게 요청을 했고, 급하게 요청을 한 이유는 미국이 안 할 것 같았기 때문에 급하게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요. 미국이 이것을 거부했다. 자, 이것은 현재 이제 국제 정세, 뭐 국제 정세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네요. 거기에 있어서의 어떤 각국의 어떤 내외적인 어떤 정치 현황의 어떤 속내를 보여준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조금 설명을 직관적으로는 퍼뜩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말로 이렇게 풀어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제 눈에 띈 기사입니다. RT에서 난 거죠. 미국이 아시아 나토 제안을 거절했다. 리젝트라고 했어요. 거절했다고. 자, 이것은 뭐냐면은 누가 이 말을 꺼냈느냐. 시게루 이시바 지금 국방장관입니다. 현 국방장관이고 지금 차기 총리의 물망에도 올라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자, 시게루 이시바 국방장관이 내용에 보면은 워싱턴에 요청을 했다. 이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자. 자, 여러분도 그건 아실 겁니다. 한미일 국방장관 간의 의향서, 소위 말하는 MOU 같은 게 체결됐다. 돌이킬 수 없는 우리들의 어떤 국방 동맹 을 맺자라는 취지죠. 예, 국내선 반발 여론이 거세게 눈치를 보고 있고 현재 윤석열의 지지도는 아주 낮습니다. 예. 또한 기시다는 이제 곧 물러나겠지만 역시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자민당 전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도 봐야 돼요. 자, 그런 면에서 윤석열의 낮은 지지율 상태에서 지금 전 국민이 반대하는 일본과의 군사 동맹을 체결한다는 것은 자살골처럼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핵심 세력인 외세 의존 세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친일파 포함해서 그들한테는 불만일지 모르지만 지금 상태가 너무 지지율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감히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난번에 기시다가 왔을 때도 애써 약간 외면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일본이 이번엔 미국한테 가가지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미국의 동아태 차관보가 그것을 거절했다. 실명으로 언급됐어요. 강하게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일본이 계속 뒤에서 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기시다를 한국 보내가지고 그때 급하게 온 거란 말이에요. 곧 퇴임할 사람이 9월 6일 날인가 왔을 거예요. 했고, 이번에 그래 그 성과가 없었고, 그들이 원했던 바는 지금 한국이 말을 잘 들어주니까 한국의 핵심 세력도 지금 집권 세력도 일본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상호방위조약, 그래서 북한을 목조로 두자. 물론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일 상호방위조약은 중국을 목조로 했죠. 그 점에 대해서 한국의 동의를 얻어서 미국에 요청을 하려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려고 했으나 한국이 국내 정치 사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다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일본한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본에는 이게 자민당의 득점이에요. 거꾸로 남북이 하나로 되는 것을 막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왜? 한국하고 말을 맞추면 되거든요. 이 동맹은 북한을 적으로 삼는 것이다라고. 또한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자민당한테는 득점이에요. 즉 국정 지지율에 반영이 된다면 국정 지지율이 올라갈 일이고 우리는 내려갈 일이에요. 내심하고 싶지만 현 정부에서는. 근데 미국이 왜 거절했을까? 아주 깔끔하고 냉정하게. 이게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데니엘 크리튼 브링크, 좀 이따 얼굴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동아태 차관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북미 종전선언의 과정 같은데도 세밀하게 알고 있다고 봐야 되죠. 제가 그를 처음 이제 그가 제 눈에 띈 것은 한 2년 전이 넘었는데 아직도 같은 직책을 갖고 있어요. 예, 이분의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예, 연합 방위 체계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자, 이거는 시게루 이시바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기존의 틀에 투자해서, 기존에 있던 틀이에요. 투자해서 어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시바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존의 틀을 나토라는 체계로 성격시키자. 그게 미국이 주도해 왔던 건데 왜 막판에 안 하려고 하니? 이런 게 있어요. 일본의 태도는. 이게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말에 21년 12월에 우리가 미국한테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왜 합의가 다 된 북미 종전선언을 갑자기 거부하냐. 날짜만 잡으면 되는데. 그때 미국이 만지작거리고 있던 카드는 뭐냐면은 이미 그 불을 당겨놨었죠. 우크라이나전 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저울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나 소위 말하는 딥스테이트, 네오콘이 원하는 우크라이나전을 선택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거니까 북미 종전선언은 안 되는 겁니다. 왜? 북미 종전선언을 러시아가 원하고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덕이 되는 거죠. 물론 미국에도 덕이 되죠. 그랬던 상황이랑 비슷해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벙쪄가지고 외교부 장관 명의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에는 일본이 그러고 있다. 그럼 미국은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이거죠. 예. 자, 이것은 지금 오늘 어제 보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 쪽에다가 삐삐에다가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수십 명이 사망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네타냐후는 지금 마지막까지 간 겁니다. 도발을 원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공격해라. 확전되게. 그래서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더라도 지금 유리해진 거죠. 트럼프가 많이 별일 없으면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걸 되돌릴 수 없게 만들겠다. 이게 지금 네타냐후의 작전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네오콘이나 딥스테이트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스라엘 유태인 자본이 있죠. 그들이 이제 미국의 자본을 꽉 잡고 있으니까. 자, 그런 뒷배를 가지고 지금 사고를 더 지르는 거예요. 저는 미국이 그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미국은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미국 핵심부에서는 다 알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누가 선거에서 유리할지에 대해서. 예. 자,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겉으로는 우크라이나전도 확전을 하고 본토로 폭격을 하겠다 그랬다가 말을 주워 담고 독일이 이탈하고 프랑스도 쉽게 따라오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네오콘의 일부 세력은 중국하고 긴장관계도 고조하고 러시아하고 긴장관계를 고조해야 된다. 그게 곧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3차 대결은 벌어진다 이런 거지만 이번에 드러난 속내를 보면은 더 이상 자극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요 사안을 상당히 중요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한미일이 손을 잡고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면 중국도 적으로 삼는 거지만 북한도 적으로 삼고 러시아도 적으로 삼는 거예요. 러시아도 이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북미 상호 방위제약으로 맺어져 있는 거죠. 즉 이 말은 지금 이런 시점에 이 틀을 끊어놓는다면 네오콘이 진짜 불을 지르겠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북미 종전선언이나 러시아와의 화해를 물 건너가게 할 요량이라면 이거 바로 밀어붙여야 돼요. 왜? 이때까지 다 이끌어 왔으니까. 그 어렵던 일본과 한국의 화해까지 시켜놨잖아요. 지도부에서는. 밥을 다 차려놓고 안 먹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미국의 큰 전략적 변화가 있다. 예, 두 가지입니다. 요번에 하나가 있었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얼마 전에,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하겠다. 유럽의 무기를 가지고. 그랬다가 그 말을 주워 담았거든요. 다시. 자, 이런 게 미국의 대선판의 흐름과 상관이 있다. 여기서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기는 계속 불을 지르겠다. 이런 작동까지는 무리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미국 사람들의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네오콘이든 딥스테이트든지 간에 그들은 계속 생존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반드시 있거든요.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하자. 이런 계획을 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럼프의 힘에 약간 눌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밑에 다른 익명의 미 관료를 인용해서 한 번 더 말을 박았어요. 이렇게 아시아판 나토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런 확실하게 잘라버린 겁니다. 자, 중국과 어떤 적대적 국면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고, 북한과의 종전선언이 열려 있다. 우크라이나전 화해의 가능성이 있다. 북러 상호 방위 조약으로 맺어 있는 북한을 미국이 수습거린다고 한다면 우크라이나의 화해는 아주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태세다. 그 태세에 대해서 일본이 답답함에 왜 다 해놓고 안 해? 왜 일본한테 성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트려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냉정하게 거부했다. 그 과정에서 속내가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기시다는 이런 말을 계속 해왔죠. 기시다는 나토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얘기들이 개별적으로 맺어져 있는 안보 동맹체를 큰 동맹체로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일본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언뜻 여러 군데서 분쟁이 발생을 하면은 섬나라의 특징을 살려서 미군이 직접 주둔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에 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 6.25 때처럼 일본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뒤에 깔려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RT가 이걸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의 지금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이 아주 안 좋은 상태인데도 이런 말을 했다. 왜 일본 내부에도 아시아판 나토를 거부하는 의견이 많단 말이에요. 왜 남의 나라 전쟁에 관여하겠다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 전쟁이 생기면 관여하겠다. 예를 들어 대만의 전쟁이 생기면 관여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본이 뭐 아베 이래로 쭉 원해왔던 아주 파병할 수 있는 부대, 자위대가 아니고 그들의 군대, 옛날의 군대로 돌아가고 싶은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나토 동맹을 하게 되면 왜 자신들은 후방이니까 아시아판 나토를 하게 되면 자신들은 후방이니까 경제적 이익도 도모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어떤 새로운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지도 모르니까 이런 걸 기대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지금 이게 어쨌거나 본인들한테는 득점이라는 거예요. 자, 기시다의 지지율 8월달 지지율입니다. 8월 6일 모닝 컨설트에 보면은 전 세계 꼴찌였어요. 그래서 RT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혹한 지지율이라고 15%였고 이걸 참혹하다고 부르면은 고위의 꼴찌 앞잡이인 윤석열 17%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지금 뭐 국내에서 언뜻 지나가면서 들어보니까 뭐 2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실체적 진실과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시다가 이제 사임을 선언하니까 기시다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24%로 아니 21% 정도로 올라갔네요. 이거 한 달 뒤에 그 사이에 이제 사임을 발표했었죠. 그래서 윤석열이 결국은 꼴찌로 주저앉은 거잖아요. 17%로. 자, 이런 지지율 자체가 자민당의 지지율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아시아판 나토를 하면 일본 내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지만 자민당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정치적 판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윤석열이 이렇게 꼴찌를 한 입장에서 아시아판 나토에 하자고 하면은 이건 더 내려간다는 거죠. 더 내려갈 데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상황이 다르다. 근데 기시다가 지난 9월 6일 날 급하게 온 것은 미국의 입장이 달라질 것이 그때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 당시에 9월 초에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의 입장이 달라졌다. 그전까지는 아시아판 나토 해야 된다고 일본과 한국을 화해를 시키면서 주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막판에 마음을 바꿨다. 미국이.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그거는 트럼프의 부상과 상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거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나온 기사죠. 예. 여기 보면 대중국 외교적 협상과 경쟁의 동시 진행이라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죠. 이것은 기존의 틀로 간다는 거예요. 일본이 원하는 아시아판 나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의 틀을 봤을 때, 그리고 트럼프 때부터 시도해왔던 북미 종전선언의 틀을 봤을 때,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계속 전쟁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한반도하고 러시아를 잇는 선이 중국을 포위하게 된다. 그쪽에 방점이 실리게 됐다는 것이고 일본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나토로 하자. 아시아판 나토로 하자. 그래서 경계선을 북한, 중국, 러시아를 다 빼버리자. 한반도 그들 적으로 삼자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일본한테는 다 불편한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생각은 바뀌고 있다. 아니다. 우리가 잘 만지면 자, 아까도 이야기했죠.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향후 어떻게 일이 되는지 보자. 향후 어떻게 일이 되는지 보자. 이 그림 속의 인물이 한 이야기예요. 다니엘 크리텐브링크가 뭐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북미 종전선언이 되게 되면은 상황이 달라진다. 그게 기존에 하던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북미 종전선언은 트럼프 때부터 계속 시도해 왔으니까. 자, 그게 힘을 더 얻어서 불거져 나왔다 바깥으로. 그래서 아시아판 나토에 대한 미국의 추진력이 떨어졌다. 다시 잠수를 탔다. 기시다가 다 된 밥에 코파트리네 이러면서 열받았다. 내 말을 잘 듣는 윤석열한테 와서 야 같이 미국한테 가서 쪼르자. 너도 이게 필요하잖아. 아, 그 말은 맞는데 지금 내가 지지율이 너무 안 좋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엄청 싫어해. 이렇게 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 말을 한 사람이 다니엘 크리텐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죠. 이 사람은 전 안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 혹 계실지 모르겠네요. 2022년도 여름에 8.15 무렵해서 낸시 펠로시가 방한을 하고 우리 안 만나주고 윤석열이 그러다가 그 다음 한 2주간 미국의 집중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결국은 이제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때 미국과 몽골, 한국을 자주 출장 왔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 실무자예요. 지금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가 말하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일이 어찌 되는지 보자가 그거예요. 나토는 안 한다. 이때까지 그렇게 하자 다 끌고 와놓고 막상 일본이 가장 원하는 시점이 되니까 안 한다. 이런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이 사람입니다. 2022년 8월 22일에서 27일 일정으로 왔어요. 이때가 담대한 구상을 하고 바로 뒤입니다. 자, 윤석열의 항복 선언을 받아내고 이때는 바로 이 실무자들은 특히 동아태 차관보 같은 경우는 바로 북미 종전선언 실무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장소는 몽골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몽골하고 빈번히 왔다 갔다 했거든요. 밑에 자막에 적혀 있죠. 미국 동아태 차관보 방한, 담대한 구상 논의 주목. 여기 오른쪽에 윤석열이라고 악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크리텐브링크 미 국무부 차관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사 한번 보세요. 2022년 8월이죠. 이때는 미국이 2021년 말에 문재인 정부 때 종전선언을 걷어찼다가 2022년 여름에 다시 한번 종전선언 카드를 만지작거릴 때예요. 왜? 그때 전황이 이미 불리해졌거든요. 많이.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 의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오콘에서. 이거 계속하면 손해다 우리한테. 이점에서 휴전을 하자. 이런 의견이 나올 때예요. 자, 그 동아태 차관보가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와서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을 두드려 잡아서 담대한 구상을 받아냈고 바로 동아태 차관보가 출장을 날라와서 몽골도 가고 한국도 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구상 실무 추진팀이 생길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통일부하고 외교부에서 그때는 가는 거였어요. 자, 그때는 뭐냐?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라는 것이 전제가 당연히 필요해요. 자, 이제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시죠? 한반도 종전선언은 러시아와의 미국과의 화해의 수단이에요. 또 공동 번영의 수단이기도 하고 전혀 다른 방식의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자, 그때 될 뻔했어요. 했는데 그때 젤렌스키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는지 그때 세계 여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왼쪽에 있거는 워싱턴 포스트고 오른쪽에 있거는 뭐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 미국의 약간 프로파간다적 방송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목을 뭐라고 뽑은지 보이십니까? 두 개 다 같은 종류로 비난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경고하지 않은 데 있어가지고 젤렌스키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게 양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리 피하고 대응을 못하게 했다는 게 비난의 주요 이유인데 여러분 지금 이제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젤렌스키는 2022년 2월에도 러시아와 협상을 했어요. 터키와 이스라엘 중재를 통해서. 그래서 거의 합의를 다 한 거잖아요. 휴전하기로. 근데 그걸 미국이 영국의 존슨 총리를 보내서 파토를 낸 거잖아요. 그래 놓고 그다음부터 이제 미국 시킨 대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8월 달에는 갑자기 욕을 해요, 이렇게. 이러다가 한 달여쯤 있다가 9월 26일인가요? 2022년 그때 노드스트림이 폭파되면서 다시 우크라이나전이 지속되게 되죠.
그때부터는 또 이런 젤렌스키를 비난하는 내용은 싹 없어져요. 동아태 차관보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왔다 갔다 했지만 우리 윤석열한테 그래 압박을 가해서 담대한 구성을 다 받아냈지만 그것도 그냥 없던 일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이 어떤 정책적 방향을 바꿀 때 누굴 희생양으로 삼는데 그들의 태도를 잘 보여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이런 이제 기사들이. 그래서 젤렌스키를 버리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다. 그한테 덤탱이를 다 씌우면서 꼭두각시의 희생양이죠, 동시에. 지금도 아마 미국이 러시아랑 화해를 하게 돼서 빠져나올 때는 아마 모든 걸 젤렌스키한테 덤탱이를 씌울 겁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예. 자, 그리고 23년 8월 19일 기사죠. 이게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을 한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죠? 윤석열하고 기시다 불러다 놓고 한미일 공조 강화 제도 기반 국건이 이게 뭡니까? 한미일 공조? 군사 공조예요. 제도 기반 국건이. 제도적으로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왜 한일 관계는 항상 미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근데 마침 좋은 기회가 잡았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요번에 되돌릴 수 없게 국가 조약으로 꽉 박아버리자. 그게 기시다가 이야기하는 아시아판 나토잖아요. 근데 그걸 갑자기 왜 안 하려고 해? 이건 거예요, 지금. 왜 안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입장이 바뀌었다. 그것은 트럼프의 부상과 상관이 있다. 그러면 네타냐후의 그 짓거리는 무엇인가? 레바논에서 되돌릴 수 없게 만들겠다는 이미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젤렌스키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젤렌스키 전쟁이 아니니까. 네타냐후 전쟁이죠. 네, 죽음의 길로 가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자, 거기서 같은 이권이죠. 같은 경계선에 있는 일인데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반응이 다른 식의 어떤 표현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기시다가 급하게 한국 와서 윤석열한테 동의를 구했다. 이렇게 제가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태도가 이상해. 이번에 해야 돼.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년이 뭐 우리 그 60주년인가 수교 그런데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뭐 지금 그렇게 바쁘게 이렇게 하면서 말 우물쭈물했어요.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이 너무 안 좋고 국민들이 싫어한다. 미국하고 이제 일본하고 군사동맹 한다는 자체가. 자, 이건 그래서 기시다가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때도 저는 이것을 한미일 군사동맹 밀어붙이는 것이다. 저는 그런 식으로 목적이었을 거라고 봤는데 당시에는 기시다가 미국의 심부름꾼으로 오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돌이켜봤더니 오늘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는 그게 아닙니다. 미국이 이미 이때 마음이 바뀌었다. 아시아판 나토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금 타이밍에. 그래서 몸이 다른 기시다가 윤석열하고 뜻을 합치기 위해서 왔다. 근데 그마저도 윤석열이 국민의 저항을 두려워한다는 거지 그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일본이 지금 미국한테 추파를 던지는 부분이 많아요. 이것은 미국이 싫다, 안 된다 하는 부분인데도 계속 기시다가 말을 꺼내는 부분이거든요. 일본 제철이 US 스틸 인수한다는 거. 저게 펜실바니아에 있는 거고 지금 격전지예요. 핵심 격전지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무리한 요구를 지난번 기시다가 미국 갔을 때도 했고 이번에도 또 했어요. 결국은 바이든이 개입해서 안 한다고 잘랐잖아요. 예, 이거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은 아시아판 나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시다가 일본이 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 아니면 안 된다. 즉 이것은 일본이 내부의 세력과 윤석열 정부 핵심적인 친일파 세력하고 잘 엮어서 이 밥상이 차려줄 수 있게 도와줬다. 미국이 간절히 원하는 걸 우리가 덜어줬다. 이런 기시다의 마음가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그렇게 풀이가 돼요. 해줬는데 이거는 네가 받아줘야지 라고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을 보면 이것만 그득 찬 게 아니라 기시다가 밥상을 차려줬다고 생각하는 아시아판 나토까지 그득 찬 거예요. 그것은 큰 전략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그 사이 있었던 게 뭡니까? 바이든이 사라지고 트럼프가 부상하는 거죠. 지금 여기저기 흔적이 보이지만 미국의 딥스테이트도 카말라 해리스는 이기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을 계속 지르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트럼프가
되고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보면서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온건파 형태로 돌아섰다.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는 일본이 강하게 요구했던 부분 같아요.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느낌이에요. 그 한 일이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설득해서 일본과 화해시키는데 동의했고, 심지어는 한미일 상호 방위 조약까지 꼴이 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켰다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미일 상호 방위 조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기여가 컸다. 자, 그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이런 표현을 썼죠. 일본과 공동 이익을 추구한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반국가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요새 뭐 쿠데타나 뭐 대북 도발 이런 부분이 있고, 요새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그 오물풍선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우리도 무슨 풍선을 보냈든지 내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든지 그래요. 그 수에서도 지금 북한한테 밀리고 있어요. 오물풍선은 우리가 되게 재수 없고 기분 나쁘긴 하지만 공포심을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택하는 방식은 상당히 80년대 이럴 때 하던 7, 80년대 하던 과격한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뭐 쿠데타 북한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걸 빌미로 해서 쿠데타를 벌여서 정권이 자신의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세팅이 바뀌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거라는 수가 지금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거잖아요.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이 이미 공개가 되고 노출이 됐다는 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도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동시에 이 말 한번 보세요. 이게 24년 8월 달에 8월 15일 한 발언이네요. 이 말에 그냥 속내가 다 들어 있어요. 윤 대통령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고 북과의 개전 초에 분열을 꾀할 것. 즉 북한하고 전쟁이 발생하면은 남쪽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나올 거다.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70년대에 반공방첩, 뭐 때려잡자, 뭐 김일성, 뭐 이런 거 학교에 표 붙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셨죠. 제 나이 또래 분들은 그때 시절 이야기거든요. 자, 이거 그들의 시나리오를 다 이야기해 줘요. 자, 지금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초래해서 우발적으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남쪽에 세력들이 북한에 영합할 거다. 그러면 그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는 계엄령을 발동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네. 자, 이것은 이런 큰 시대 변환기에 현재는 그 주도하고 있는 것이 이제 트럼프라는 존재하고 딥스테이트와의 전투죠. 거기에 푸틴이라는 세력이 있죠. 자, 그들이 화해하느냐, 계속 싸우느냐 이 차이인데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지금 네타냐후 같은 입장에서는 불을 지르고 있죠. 제발 나 때려다오. 레바논 삐삐 사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윤석열이 이런 방식으로 본인의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일본이 닥친 경험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로 유리한 한반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한미일 상호방위 조약이 이런 시대의 흐름을 타고 성사를 당연시 했으나 거기에 많은 공을 들였으나 일본이 힘을 써서 그게 물 건너가는 그런 결과로 초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시다의 기대는 일단 무마됐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의 불장난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불구덩이로 끌고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자, 윤석열의 지금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는 봅니다. 일단 전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방향으로 관성이 이미 잡혀져 있는 정권이고 의사결정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는 가리라고 봅니다. 근데 남북 간의 실질적인 전쟁은 되게 어렵다. 왜? 미국이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고 했거든요. 거기에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또한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상호방위 조약에 대해서 시비를 안 건다는 게 있어요. 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작동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협상 카드니까 푸틴에. 그것은 윤석열한테 큰 답답함을 초래해요. 이때까지 해왔던 감시. 즉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어도 북한과 계속
종전선언을 1년에 한 번씩 말은 나오지만 하지는 못했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자극하지도 않았어요.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해 왔어요. 이걸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 몇 년간 추진해 왔던 한미일 군사동맹은 스톱이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서 남북한의 전쟁이 발발하기는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사실은. 특히나 북러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핑계로 계엄령을 발동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계엄령 정도는 시도해 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여기서 딥스테이트와 트럼프와의 싸움 과정에서 네타냐후가 하는 선택, 윤석열이 하는 선택, 기시다의 참담함,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